네, 지금부터는 AI 반도체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흐름에서 국내 반도체가 소외되지 않았던 것은 역시 뭐 HBM 덕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BM에 대한 기대들이 큰데 향후 이 HBM 시장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계속해서 상향 추정되고 있어요. 원래 HBM 올 초 때만 해도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한 40% 정도로 봤어요. 예. 이제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 같은 데서는 그렇게 봤고요. 그 뒤로 이제 이게 엔비디아 GPU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60%대로 올라갔다가 예. CT에서 나온 자료가 이제 연평균 성장률 89% 제시했었고요. 89, 거의 90%네. 네. 근데 최근에 또 트렌드포스가 제시한 거는 100% 넘어요. 100% 이상이다. 네. 1년에 배 이상 커진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올해 HBM 시장 추정치가 39억 달러 정도 네.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한 87억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배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AI 반도체가 원래 뭐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는 이제 AMD 리사수 CEO가 이제 제시한 게 올해가 이제 300억 달러, 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을 50%로 봤어요. 그러면 이게 한 4, 5년 뒤에 있으면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합친 시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맞습니다. 거예요. 1,500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근데 거기서 AI 반도체에서 한 10% 정도의 포션이 HBM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현재 HBM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출발이 늦었는데 최근에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한다 이런 기사가 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이제 AI 그 HBM 시장 그 점유율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HBM 시장을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기업이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50%, 네.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은 10%인데요. 내년 되면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한 7% 정도씩 차지할 것 같고, 거의 똔똔. 네, 마이크론이 10%에서 5%로 쪼그라들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론은 HBM 쪽으로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삼성은 뒤늦게라도 빨리 추구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HBM 중에 가장 하이엔드 제품이 HBM3라는 4세대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1세대가 HBM이었고 2세대가 HBM2, 네. 3세대가 HBM2E라는 예. 버전이 있습니다. 익스텐디드라는 그 E가 붙고요. 확장형.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5세대는 HBM4가 아니라 HBM3E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HBM3는 예.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삼성은 못 만들고 있고요. 네. 이거를 9월 중에 양산하겠다라고 경계현 사장이 이제 공식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 9월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삼성이 실제로 양산할지 할지 말지 네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뒤처진 거는 뭐 인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AMD의 파운드리하고 HBM 또 패키징까지 턴키 수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엔비디아 턴키 수주도 조금 뭐 시도하고 있다든지 뭐 가능해졌다는 이런 정도의 전망이 나오던데 뭐 현실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삼성 파운드리한테는 기회다. 네. 정말 다시 없을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의 지금 코어스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예.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COWOS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2.5D 구조거든요. 네. GPU가 있고 HBM이라는 디램 아파트가 있고 요게 지하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우리 예. 여의도 IFC 몰 같은. 네. 그런 구조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주상복합몰로. 네. 그런데 이 캐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만들어야 되는 쪽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쪽을 거의 다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AMD도 여기서 칩을 받아야 되고, 사실 인텔도 일부 공정을 TSMC 파운드리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칩을 만들어야 되는 업체들은 되게 많은데 공급이 너무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TSMC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삼성 쪽으로 찾아오는 고객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AMD하고 엔비디아 수주 그리고 턴키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턴키가 가능한 게 뭐 파운드리하고 패키징 외에 이제 HBM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TSMC가 할 수 없는 거. 이게 만약 턴키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증명이 되고 하다 보면은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는데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인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실제로 만약에 턴키를 성공한다 그러면 예. 추격에 정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그 삼성하고 TSMC 간의 어떤 기술 격차가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급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만약에 턴키로 된다 그러면. 예. 그리고 HBM을 같이 줄 수 있다라는 건 어떤 그 반도체 그 밸류 체인에서 굉장히 메리트거든요. 예.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메모리 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어스를 할 때 HBM 부분을 SK 하이닉스 걸 받아와서 만들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류라든지 복잡도라든지 수율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삼성이 한 개 팹에서 다 일괄로 해버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큰 어떤 글로벌 파운드리 요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아직은 좀 섣부른 기대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근데 그동안 이제 삼성이 너무 못해가지고 예, 예. 네, 3단 공정에 4나노, 5나노 뭐 또 잘 못해서 이제 우량 고객인 퀄컴도 뺏겼었고 작년에 예. 이제 뭐 지금은 수율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삼성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그 후공정을 못해요. 예. 사실 세계 탑 10 안에도 못 들거든요. 진짜 그 TSMC의 기술 경쟁력은 선단 공정도 굉장히 잘하지만 그 코어스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네.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큰데 그중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뭐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수혜의 폭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AI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0% 내외밖에 안 되지만 10%? 네. 예. 근데 이제 향후 이게 AI 반도체가 1,500억 달러 이상 되잖아요. 네. 2026년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150억 달러도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서 적은 규모는 아니죠. 10몇 조짜리가 새로 생기는 거고 여기에 네. 부가가치를 생각해야죠. D램 파는 것보다 HBM 파는 게 훨씬 많이 남거든요. 아.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예. 그리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예.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은 AI라는 게 데이터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예. 막 데이터 학습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데이터 학습이 끝나고 이제 추론이라는 영역으로 오고 서비스하고 붙으면 이제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우리 그 집에 있는 뭐 어떤 냉장고라든지 뭐 그렇죠. 예. 그런 쪽에도 이제 AI 반도체 칩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HBM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여기도 빌트인이 된다 그러면 네. HBM 시장은 이제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했던 연 100%가 아니고 네, 더. 그렇게 보시면 AI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현재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지만 이 자체도 충분히 작지 않고 또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감안하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HBM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메모리라는 게 커머디티였잖아요. 네. 범용품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만들어놨다가 재고가 많아지면 가격이 폭락하고 네. 그러니까 높은 멀티플을 못 주죠. 근데 이제 HBM이라는 제품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주문형 메모리라는 거예요. 예. 주문형 메모리가 이 정도로 큰 규모로 큰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문형 메모리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재고 리스크가 없죠. 그렇죠. 주문한 만큼 사가니까.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하고. 네. 그러니까 연 단위로 계약한 건 다 사가야 돼요. 그러니까 재고 리스크가 없고, 그럼 부가가치가 높고, 점점 더 메모리에서 주문형 메모리 비중이 커진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멀티플도 달라질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HBM 말고도 다른 어떤 주문형 메모리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그럼 네. 그럼 하이라기보다 한 뭐 중간 정도 네. 될 수 있는 이제 메모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범용 메모리 또는 네. 뭐 누구나 그러니까 시장에 널리 있어서 미리 만들어가지고 사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어떤 고객 뭐 빅테크로부터 딱딱 주문 받아가지고 그때 맞춰서 줄 수 있는 이런 메모리 시장이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고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내년에 나오는 자율주행차 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열심히 만들 텐데, 그러니까 레벨 3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레벨 2는 ADAS라고 해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거든요. 네. 근데 레벨 3가 되면 기계한테 주도권이 가고 사람이 보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사고가 나도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 우리 휴대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 정도의 어떤 큰 변화네요. 큰 변화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메모리를 범용을 쓸 건지 주문형 메모리를 쓸 건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FSD 칩을 쓰고 자체 시스템의 좀 더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한테 주문형 메모리로 줘. 예. 라는 그런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메모리에 대한
어떤 기존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뭐 HBM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제 덩치가 큰 전통형 메모리 칩도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 DRAM이라든지 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재고도 뭐 적지 않고 가격도 지금 썩 좋지가 못한데 업황이 이제 언제쯤 반전할 것이냐 뭐 당초는 뭐 3분기도 가능하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조금 이 연기가 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범용형 메모리 칩 업황 돌아서는 시점 언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밀리고 있긴 한데요. 이제 하반기 어떻게 보면 반등하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보면 빅3가 있죠. 이제 가장 큰 수요처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서버라는 게 40% 초반대,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이 30% 중후반대, 그리고 이제 PC가 10% 초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는 게 3년 연속 역성장을 했거든요. 뭐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중국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스마트폰을 좀 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던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버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는 되게 좋아요. 네. 지금 AI 쪽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은 수요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일반 엔터프라이즈 향이들 있잖아요. 예. 금융회사가 투자하거나 일반 기업들이 자기네 전산실에 투자하는 그런 쪽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PC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안 좋았는데, 언택트 때, 코로나19 때, 그때 재택근무하면서 바꿨던 PC에 대한 교체 수요가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PC 쪽은 조금 돌아서고 있다. 예. 노트북 PC나 태블릿 쪽으로 중심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이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모바일에 대한 수요예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수요가, 내년에는 그러면 4년 연속 역성장을 할지 예. 아니면 반등을 할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메모리 업황이 말씀대로 이제 조금 반전이 되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지금 뭐 후공정주들은 많이 오른 반면에 전공정 관련주들은 지금 썩 좋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주가가. 뭐 이쪽에도 조금 햇빛이 들 수 있겠습니까? 네, 충분히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분할 매수나 이런 걸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제 이게 그 수요가 올라가는 게 시장에 조금만 알려줘도 예. 전공정 관련주들이 한번 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정 관련주들 그동안 뭐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렇죠. 예.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TSMC, 인텔 요 3강 간의 어떤 3나노 양산 경쟁이 지금 치열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현재 상황하고 향후 전망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3나노에서는 삼성이 좀 기회가 있긴 합니다. 네. 일단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을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를 기존의 핀팻 구조에서 GAA로 바꾸고는 어떤 과감한 도전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퀄컴이 여기에 칩을 수주를 의뢰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뉴스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어떤 4나노에서는 우리 그 AI 반도체 쪽, 예. AMD나 엔비디아 쪽에 이제 수주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요거는 이제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인텔은 사실은 이제 10나노 미만에서 어떤 뭐 빅3라고 하지만 예. 그동안 보여준 게 없죠. 사실은 10나노에서 계속 버벅거리고 있고 지금 7나노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7나노지만 이제 자기들은 우리는 4나노 같은 7나노야. 그래서 인텔 4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인텔 4가 7나노입니다. 예. 이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선단 공정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허풍 치고 있지만 예. 예, 잘 못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남도 네. 곧 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죠. 아무도 안 믿고 있죠. 예. 그래서 인텔은 의외로 그 어떤 반도체 칩 구조를 바꾸는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파워 비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워 비아라는 기술이 뭐냐면 기존의 칩은 회로를 위에만 쌌잖아요. 예. 근데 인텔은 위에도 쌌고 아래에도 싸서 네. 칩에다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그게 파워 비아라는 거거든요. 인텔이 2024년 6월 양산 스케줄을 잡고 있거든요. 예. 그 삼성하고 TSMC는 2026년에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파워 비아 쪽에서는 인텔이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 네. 결국 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또 중요해져요. 예. 이게 칩에다 구멍 뚫고 예. 또 붙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이 기술 섹터 쪽이 네. 밸류는 비싼데 이게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무한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여전히 TSMC가 더 유리한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TSMC가 지금은 압도적인 1등은 맞아요. 예. 그런데 TSMC의 어떤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삼성이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호기가 있고 인텔 입장에서는 파워 비아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뭔가 한번 게임 체인저로 해보겠다라는 삼성이 GAA를 통해서 뭔가 한번 바꿔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말씀대로 GAA 공정을 지금 도입해가지고 3나노에 뭐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3나노 수율은 뭐 TSMC보다 지금 핀펫하고 있는 TSMC보다 더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좀 GAA 공정 효과가 있습니까? 네,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칩은 프로세서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칩이거든요. 중국산.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채굴 칩은 사실 구조가 단순해요. 이게 프로세서 AP처럼 복잡하고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거기서 수율이 꽤 잘 나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뭐 많은 그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뭔가가 안정성이 없었다 그러면 퀄컴이 맡길 일이 없겠죠. 퀄컴은 사실 삼성한테 크게 대였다가 TSMC로 가는 사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 GOS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엑시노스 그때 삼성이 탑재한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 퀄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설계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왜냐면 그 설계를 가지고요 TSMC에다가 생산을 했더니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엑시노스 2400인가요? 그걸 지금 그 발열 문제로 이제 사실상 접었다가 이번에 GAA 공정되면서 다시 이걸 이제 뭐 새로운 어떤 그 스마트폰에 탑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뭐 실제로 맞는 뭐 뉴스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은 삼성으로서는 이제 자체 물량을 파운드리로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엑시노스 2400이 4나노 핀펫으로 만드는지 3나노 GAA로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3나노 GAA로 한다 그러면 이거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아마 시장에서 크게 환호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들은 내용은 일단 4나노 핀펫으로 하고 있는데 3나노 GAA 쪽도 뭐 투트랙으로 좀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진짜 단기간에 뭔가 기술이 뭔가 특이점을 넘어가지고 확 이렇게 왔다 그러면 굉장히 호재죠. 삼성 입장에서. 삼성이 지금 힘들었던 게 퀄컴도 뺏기고 했던 게 이제 엑시노스 그걸 탑재했다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수모를 겪으면서 다시 이제 TSMC의 물량 대부분 뺏기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그걸 엑시노스를 이제 사실상 포기했는데 이걸 다시 한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생겼고 개선이 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최근에 보면 그 시스템 LSI 사업부장이 공식적으로 나와서 많은 코멘트들을 하더라고요. 뭐 이번에 행사나 이런 데 나와서 그래도 그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전에는 아예 안 나왔잖아요. 나와서 아예 안 나와서 이야기를 아예 안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 좀 뭐 그래도 내부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자신감을 가졌는지 만약 이번에 또 안 되면 연말 인사가 흉흉하겠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국내 이제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비중이 어쨌든 조금씩 커져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져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소부장주 중에서 미래 전망이 조금 더 밝다. 파운드리 비중이 커져가면서 갈수록 그런 분야는 어떤 쪽일까요? 일단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뭐 하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뭐 이런 인텍플러스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뭐 머니올라에 지난 시간 나와서도 그 회사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비해서도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거는 이런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전공정 쪽으로 만약에 매기가 확산되거나 뭐 그런 쪽으로 컨셉으로 본다 그러면 케미칼 관련주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소재주? 맞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게이트 올러라운드 관련된 소재도 메인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EUV용 PR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런 회사들도 꽤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실제로 턴키 수주를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주목할 만한 회사가 한 3개 정도는 있어요. 그 본딩 장비 중에서 이게 열을 550도까지 올렸다가 확 낮췄다가 이런 부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세라믹이라도 열팽창이 이렇게 네. 온도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잘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펄스 히터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이제 미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 중에 일부 공정을 외주를 받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 그러면 국내에서 제일 유력한 회사는 하나 마이크론 정도가 네. 이번에 많이 올랐던데.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이 올랐을 거고 만약에 실제로 턴키가 확인된다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 더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할 만하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만약 팹리스 업체들이 의뢰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 칩들 테스트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테스트 소켓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R&D용 테스트 소켓을 하는 회사는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네.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니까 한번 주목해서 볼 만합니다. AI와 로봇, AI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빠르게 발전할 분야라는 측면에서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형수 대표님의 설명을 반복해서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